개봉원님 안녕하세요. 썰랑썰레를 보던 중 군대의 기름 영해로 유출할 뻔한 썰을 보고 불현듯이 떠오르는 군대의 썰이 하나 생각나서 저도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썰을 풀기 전 제가 있던 곳은 직할부대의 또 직할부대였기 때문에 중심 권력으로부터 상당히 먼 곳에 있었고 중대장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었죠. 또한 4개월을 주기로 특정지라는 곳에 올라가서 대대를 지원하며 작전하고 주둔지로 내려와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중대장이 어느 정도 유두리를 발휘한다면 병사들에겐 낙원이 되는 곳이었죠. 하지만 예를 들어 소령 진급에 눈이 멀어 어떻게든 실적을 남기고 싶었던 중대장이 온다면 FM도 아닌 개고생을 병사들이 해야 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짜는 특정지에서 4개월간 작전을 하고 내려와서 주둔지에서 11월. 모두가 아시다시피 군대에서 겨울은 그 어떤 곳보다 일찍 찾아오고 그 어떤 곳보다 추운 곳이기에 보일러를 합법적으로 틀 수 있는 기간이었죠. 그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고 당직사관이 저희 소대의 부소대장 중사였기 때문에 상병이었던 저는 TV 연등 허락을 받아서 12시까지 TV를 보고 취침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아침 점호를 받고 밥을 먹고 있던 중 행정반에서 갑자기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행정보호관님 들어오십니다. 왜 행보관이 들어오면 뭐? 식당에서 졸고 있던 당직서관은 급히 일어나서 행정보호관을 맞이하러 뛰쳐나갔죠. 아, 선임인가 보구나. 선배인가 보네. 그 당시 저희 보급관은 단 안에서도 최고짬의 보급관이었지만 몇몇 사건으로 인해 원사로 진급 못한 저희 부대에서 행정보호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원사여야 되는 짬인데 상사에서 원사 진급을 못해서 행정보호관 하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부사관들 사이에서는 왕 취급을 받았습니다. 토요일 당직사관도 아니었기에 저를 포함한 병사들은 보호관이 또 추가 근무를 찍기 위해오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중 행정반 쪽에서 큰 소리가 나는 겁니다. 너는 당직을 어떻게 썼길래 이걸 아직도 파악 못했어! 꿀과 같은 주말에 직할부대의 소초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분명 간부들끼리 받는 스트레스는 또 병사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었죠. 우리는 어느 정도 일관건조, 생활관 정리, 총기 수입, 배수구 청소 등을 예상했으며 생활관 안에서 조용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당직사관이 방송을 합니다. 행정반에서 당직사관이 전파한다. 현재 근무를 제외한 전 병력 작업 복장하고 각 소대는 수위포 가지고 유류구 앞으로 당장 집합할 것. 여기서 수위포란 81mm, 106mm 등 각 포에 기름을 닦는 손질용 천조각을 얘기하는데 저희는 처음에 하필 걸려도 가장 힘든 포정비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통 포정비는 포가 무겁기 때문에 포를 보관하는 곳 근처에서 하는데 유류고는 포를 보관하는 곳과 멀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작업복을 입고 각 준비물을 들고 유류고로 갔고 거기서 저희는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눈앞에 펼쳐진 걸 보고 얼어버렸습니다. 네, 4개월 동안 써야 할 보일러 기름이 유류고에서 다 새버린 거였죠. 밸브를 제대로 잠그지 않아 기름 받침대는 이미 넘쳐 흐르고 있었고 옆에 배수구를 통해 조금씩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썰이 끝난다면 그냥 흔한 군대가 군대한 것이었겠지만 문제는 제가 있는 부대 바로 옆에는 조선의 땡대왕 땡땡의 땡번째 왕비가 있는 릉이 있는 곳이었죠. 즉 국가문화재일 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조선 왕릉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두었다가 배수구를 통해 영해로 유출될 것이고 이 일대는 오염되어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땡땡시로부터 어마어마한 민원을 받을 게 분명했죠. 이 일로 인해 문제가 된다면 진급이 누락되고 부대에 어마어마한 폭풍이 몰아칠 게 분명했기 때문에 보호관은 병사들 앞에서 지시를 내렸습니다. 알다시피 여기는 조선 왕릉에 있는 곳이다. 만약 이 기름 한 방울이라도 유출된다면 나뿐 아니라 모든 부대원들이 될 것이야. 빠르게 수입포로 기름을 닦아내라. 저희는 그렇게 유류구부터 배수구까지 다 닦았지만 문제는 유출된 기름의 양이 너무 많았던 거죠. 포를 닦아야 할 수입포를 거의 다 썼지만 기름을 절반도 채 제거하지 못했고 보호관에게 이 말을 전하자 삽을 갖고 와라! 삽을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병력을 절반으로 나눠서 1번 부대는 부대 뒤쪽으로 잘 다니지 않는 언덕 쪽에 구덩이를 파고 비닐과 남은 수입포와 헝겊들을 모두 바닥과 옆면에 깔았습니다. 두 번째 부대는 흙을 배수구에 투하 흙이 기름을 먹으면 그 기름 먹은 흙을 그대로 퍼서 파놓은 구덩이에 넣어서 기름을 보존하기로 했던 거죠.
역시 군대에서 안 되는 건 없었기에 배수구의 기름을 대부분 제거하고 기름을 묻어둔 땅을 덮어서 깜짝같이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당시 당직을 섰던 당직 사관, 당직 부사관의 진술로 사건이 일단락되었고 유류고를 담당하는 보일러병 역시 진술서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죠. 여기서부터는 추측이지만 제가 2등병 때 1년 선임에게 듣기로 보급관이 부대에 기름을 훔치다 걸린 적이 있다. 부대에 땡땡을 외부로 팔다가 걸렸다 등 그야말로 돈미세였죠. 따라서 이번에 한밤중에 보급관이 기름을 티 안 나는 정도로 훔치고 깜빡하고 밸브를 안 잠그고 갔다라는 병사들 사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준 이유는 당직 사관, 당직 부사관, 보일러병을 저녁 점호 전에 필수적으로 유류고 밸브를 무조건 확인해야 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 전날 밸브가 제대로 잠겨있는 것을 3명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요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행정보호관이 그날 저녁 점호 이후 밤늦게 나갔다라는 정황까지 겹치면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지만 아무도 그 광경을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소문으로 끝나고 말았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전역하기 한 달 전 여름이 되자 기름을 묻어두었던 땅은 옆에 일반 땅과 다르게 비료 같은 진한 흑갈색으로 변해갔고 날이 더워지자 묻어두었던 기름이 위로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땅이 기름지다는 의미를 그때 깨달았죠. 이렇게 들키는가 싶었지만 다행히 기름을 묻어두었던 곳이 병력들이 잘 왕래하지 않는 곳이라 상급 부대의 감찰로부터도 들키지 않고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없는 걸로 보아 저희 때 담아두었던 기름은 아직까지 잘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썰 올려주신 야마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썰랑썰레는 군대썰, 특히나 군대썰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르거나 아니면 자수하거나. 이번에 이르는 썰이었네요. 예. 썰랑썰레 올라오고 개인에게 아마 연락이 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 썰랑썰레를 각 처에서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없는 일을 지어낸 게 아니라면 아마 한 번 정도 물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기름 사고가 많아요, 군대에서. 기름 관리를 잘못하면. 근데 기름 사고도 많은데 기름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 기름에 물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 이게 탱크로리에서 들어가는 건지 탱크에서 물이 응결돼서 새는 건지 뭐 아니면 갖고 오는 기름 자체가 좀 불순물이 많은 기름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름 탱크만 한 2번 갈았거든요. 제가 군용 찝차 기름 탱크만 2번 갈았는데 탱크 열어보면 요렇게 위에 기름이 있고 그 밑에 요렇게 동그랗게 돼서 물이 모여있어. 그리고 찰랑찰랑거릴 때마다 그 위에 기름이 있고 물이랑 분리돼서 그 안에 되게 예쁘게 물이 요렇게 바닥을 훑고 다녀. 문제는 뭐냐, 기름통이 쇠잖아. 근데 방청 그 페인트를 발라놨더라도 조금이라도 페인트가 뜨면은 그 사이로 확 미친듯이 부식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만일 거기에 그냥 기름만 들어있다라면 부식이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기름 안에 들어있는 물이 찰랑찰랑거리면서 바닥을 이렇게 훑고 다니면서 녹슬게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차가 계속 퍼진대. 그래서 한번 보자. 그러고서 막 봤는데 뭐 모르겠어. 그래서 군무원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너 기름통 까봐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름통을 뺐지. 기름통 빼보니까 그 밑에 물반 기름반이더라고. 여튼 지금은 휴전 상태고 약간 전면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정도로 관리가 되는데 실제 전쟁이 나고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그러는 와중에 기름 관리가 어떻게 될지 안 봐도 비디오겠죠? 아 요즘 비디오라 그러면 안 되죠. 안 봐도 유튜브겠죠? 안녕하세요 보건님. 저는 생각보다 몸이 좋지 않아서 입대 후 7개월 만에 의병 전역을 하여 군대 썰은 많이 없고 제가 일하다가 일어난 일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저는 전차선을 유지 보수하는 장비 열차를 운전했습니다. 아, 열차 쪽에 계시는군요. 서울역을 출발하여 동대구역까지 가는 막차가 경부 고속선 본선을 통과하면 관제사의 명령에 따라서 본선으로 투입하여 해당 작업 구간으로 이동해서 작업을 진행하곤 하죠. 정리하고 지나갈까요? 서울역을 출발해서 동대구역까지 가는 막차가 있는데
경부 고속선 본선을 통과하면 관제사가 명령을 내려서 기찻길 라인으로 투입돼가지고 해당 작업 구간으로 이동해가지고 막차가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열차 안 올 거니까 밤에 작업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아래 사진은 제가 운전하고 조작하는 장비 열차입니다. 97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 99년에 들어왔으며 출력이 사기인 게 최대 기동하면 RPM이 2200까지 3에서 4초면 도달합니다. 한마디로 튀어나가죠. 스포츠카 같구나. 열차들 속도 올라가는데 이러면서 못 가잖아. 하지만 차량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잔고장이 많고 특히 추위에 많이 약했죠. 시동을 걸면 무슨 소독차도 아니고 흰 연기가 엄청 나오고 기동 후 RPM 1200까지의 상황이에요. 와, 벌레는 없네. 벌레는 없어. 100% 벌레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40초 동안 넘게 연기를 뱉어내기 시작합니다. 거론이 너무 길었네요. 이제 본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기지 출고 1시간 전 미리 시동을 걸어놓고 차량 운용에 필요한 주 공기 압력 채우고 차량에 이상이 없나 비상정지 버튼 잘 작동하나 점검하다 보면 1시간이 금방 지나가죠. 12시 정각 출고를 위해 열차를 움직입니다. 그렇게 기지 문을 열고 대기선에서 어느 정도 대기를 하고 있으면 12시 34분에서 38분 사이에 막차가 휙 하고 지나가죠. 막차 통과. 그날 찍었던 영상입니다. 야, 이제 열차는 또 열차만의 그런 로망이 있어, 그죠? 막차가 지나가고 나면 순차적으로 본선으로 진입하여 작업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날 이동거리가 보통 왕복 46km 정도였던 걸로 기억해요. 심지어 시설 쪽 장비는 무거운 자갈을 실은 화차를 몇 량씩 싣고 이동하는데 상구배라고 하는 언덕을 올라갈 때 탄력을 받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못 올라간다는 이유로 신호 떨어지자마자 그대로 풀 놓치, 풀악셀을 당겨야 합니다. 참고로 고속노선이라고 하면 선로가 무조건 편편하지 않습니다. 영동과 김천 사이에 9,970m의 황학터널이라고 있는데 대충 10km라고 치면 영동 방향 입구로 들어가면 노선 구배가 1000분의 10 1km 이동하면 10m씩 올라감. 상구배였다가 중간 부분 지나면은 1000에 25, 1000분의 25 하구배로 계속 내려갑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5km 언덕 위에 도착하자마자 나머지 5km를 미친듯이 내려가야 되죠. 어느 정도 달리다가 통과 지점에서 관제에게 무전을 때립니다. 땡땡 관제 차단, 땡 12 열차 5 땡땡땡 통과했습니다. 네, 땡 12 열차 확인했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와 같은 형식적인 무전을 주고받으면서 계속 운전을 하고 있었죠. 여기서 작업자분들을 잠깐 소개할게요. 함께 가시는 분은 선임장님, 전기장님, 부장님, 주임님 이렇게 계시는데 쉽게 생각하면 중대장, 소대장, 주임원사, 중사 뭐 이렇게 작업 나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저는 운전병입니다. 작업 장소에 도착하여 전 차선 단전 여부 확인하고 접지선을 설치 후 관제에 작업 승인 받고서 작업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농담할 때는 시덥지 않은 농담을 하지만 작업만 시작하면 저희 부장님 눈빛이 바뀌죠. 그리고 성격도 워낙 다혈질이셔서 좀만 실수하면 바로 화내시고 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고 작업이 끝나면 또 쿨하게 잊어버리셨죠. 부장님, 야 땡땡아, 작업대 우측으로 좀 돌려봐. 네. 좀만 더 확 더 그렇지 오케이 됐어 그대로 대기. 네 대기. 그날은 10월인데다가 터널이 아닌 밖에서 작업을 하는데 유독 많이 추웠습니다. 빨리 이 작업을 끝내고 차로 들어가서 쉬고 싶다는 생각과 부장님 말씀에 집중하며 그래 잘하자 그래야 빨리 끝난다는 생각이 교차하고 있었죠. 대충 작업장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부장님은 경력이 25년 플러스 알파에 1999년 우리나라에 고속열차가 들어오기 전 프랑스 가셔서 기술을 배워오셨고 같이 일하시는 주임님은 그런 부장님 옆에서 12년을 함께 일하신 분이죠. 환상의 콤비입니다. 옆에서 보면 정말 경이감이 들어올 정도의 작업 스킬이었습니다. 1시간 반이면 끝날 작업을 1시간 만에 끝내고 30분 쉬면 되는데 부장님은 총책임자도 아닌데 일 욕심이 심하신 건지 사명감이 있으신 건지 서울 방향 쪽에 배전반 같은 기기 좀 점검 좀 하고 오자 라고 하셔서 점검하고 와도 시간이 또 남더라고요. 그래서 남는 시간 동안 핸드폰 했습니다. 시간을 때우고 기지로 복귀하기 위해 선임장님 관제시 사무실에 무전을 때렸죠. 땡땡 관제 차단 땡 12열차 승인 땡땡호로 시작하면 전차선 작업 마쳤습니다. 접지봉 철거 단전 여부 확인 단전시간 땡땡시 땡땡분입니다. 차단 땡 12열차 승인 땡땡땡호 단전시간 땡땡시 땡땡분 확인 작업 종료시간 땡땡시 땡땡분 수고하셨습니다. 끝나고 집에 가서 뭐하지? 편의점에서 맥주 살까? 맥주 마시면서 뭐하지? 요즘 애니 뭐 재밌는 거 있나? 하는 순간 갑자기 관제에서 무전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땡땡 터널 내 TN선로 2땡땡 km에서 2땡땡 km 사이 작업 중이니까 이동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땡땡 터널 작업자 주의. 야 알겠습니다. 이땐 몰랐습니다.
이게 사건의 시작이 될 줄이요. 터널을 4개를 지나고 문제의 그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그 터널은 전부 내리막길에 길이가 4km가 넘어가는 매우 긴 터널이었죠. 한 1.8km 갔나요? 600m 앞에 반대쪽 선로에서 장비 열차 한 대와 수십 명의 작업자들이 작업하는 게 보였죠. 저는 약 100m 앞에서 완전 기어가듯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당시 작업하는 소리가 너무 크기도 했고 터널 내부라 반대쪽 작업자들의 작업 소리는 저희 열차까지 새어 들어와 고막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차 지나간다고 경고등도 켜고 열차 움직일 때는 삐삐삐삐 하는 경고도 자주 내면서 지나갔죠. 그때 작업자 한 명이 동선이 불편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쪽 선로로 넘어오고선 다시 본인의 작업하는 선로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밑땡 새끼가. 저는 본능적으로 비상제동을 체결하고 경적을 빵 하고 울렸죠. 천천히 이동해서 그런지 저희 열차는 20m 내에 정차를 했고 문제의 작업자는 뭔 일이 있느냐며 자기 할 일을 하러 갔습니다. 반대쪽에 열차 지나가니 경각심을 갖고 작업하라고 경고등이랑 경고음 계속 내면서 지나가는데 무슨 생각으로 저러는 거지? 라면서 순간 화가 났죠. 열차가 멈춘 뒤 저는 작업자들 방향을 보면서 선임장님, 정기장님, 부장님, 주임님 다 들리게 욕을 했습니다. 저런 이씨, 진짜 이씨, 야 니는 성격도 참 좋다. 나 같으면 하이바 집어던지고 멱살 잡고 싸웠을 텐데. 네, 저도 그러고 싶었죠. 하지만 저는 고속선 야간 장비 열차 운전원 중에 처음으로 들어온 젊은 사람이라 워낙 험한 곳에서 젊은 놈이 들어와서 일하니 3개월이면 그만둘 거라는 베테랑들과 달리 거의 8개월이 넘어가면서 일하고 있었던 터라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싸우면 젊은 놈이 싸가지가 없더라라는 말이 전국으로 소문이 나게 됐죠. 반대쪽 선로 작업자들은 수십 명이 사용하는 장비들을 가볍게는 2kg, 무겁게는 60kg이 넘어가는 장비들이라 수 쪽에서도 밀리고 연장 쪽에서도 밀리기 때문에 싸워봤자 연장 들고 싸울 생각을 한 거야? 야, 역시 현장 근무자들이야. 내가 싸워야 되는데 저쪽에 장비 몇 킬로그램짜리 들고서 일하는지부터 보이네. 와. 근데 현실적으로 싸운다고 생각해보니 속으로는 지금 저 작업자가 손에 들고 있는 빠루로 내 머리를 때리면 난 죽어버리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쫄은 것도 있었죠. 그러고 복귀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나서 잠시 딴 생각하고 있었는데 앞에 말했다시피 연장이 4km에 육박한 이 터널은 전부 내리막길이었으며 이 짧은 구간은 일직선으로 쭉 뻗어있는 동시에 하급의 내리막길이었죠. 멍 때리느라 열차 속도는 붙을 대로 붙었고 그 짧은 터널에서 속도가 미친듯이 가속되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는 큰일 났다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제동을 약하게 넣고 그 뒤로 제동을 좀 더 세게 넣고 조금 더 세게 넣고 조금 더 세게 넣고 계속 이렇게 잡으면서 컨트롤을 하였죠. 열차의 속도는 안정화시키고 무사히 기지로 복귀했습니다. 내비를 확인해보니 최고 속도 81km가 찍혀있었죠. 이 열차는 과속 시 작동하는 비상정차 장치마저도 고장난 고물 중에 상고물이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반대쪽에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우리 열차가 비상제동을 체결할 시 바로 정차 가능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었죠. 제가 처음 철도 쪽으로 단기 일할 때 처음 뵀던 상사분들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익숙해지지 마라. 익숙해지는 순간 방심하게 되고 안일하게 생각하게 되고 하나 빼먹게 된다. 그 순간 바로 사고다라고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던 게 익숙해지는 순간 항상 어디선가 사고가 나서 경각심을 갖게 되었고 이 일을 시작하고 퇴사하는 동안 큰 사고 없이 일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어느 노선의 승무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 어딘가에 작업하고 계시는 노동자 여러분들 그리고 군인 여러분들 항상 안전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번외로 군대썰도 있네요. 2중대 훈련병 1명 덕분에 단체 얼차려 받아야 했던 우리 1중대 전원 얼차려 안 받은 썰. 뭔 소리야 이게. 하지 말라는 짓 했다가 화생방 3번 들어간 썰. 훈련소 한 달, 후반기 한 달, 실무 한 달, 국군 수도병원 한 달하고 3개월 뒤 의병 전역한 썰 등 갖고 오겠습니다. 개보고님 썰렁설레는 컨텐츠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항상 건강하세요 라고 탄산수가 나트륨이께서 올려주신 썰렁설레였습니다. 제 GOP 썰들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DLC 중 하나 또 풀러왔습니다. 때는 2월 말 동기 한 명 없이 막내 생활을 이어가던 저에게 제 첫 부임들이 들어왔습니다. 당시 저희 중대 왕고들이 줄줄이 저녁 전 휴가를 나가던 시기라 근무 인원도 매우 부족하여 전전긍긍하던 시기였어서 신병은 가뭄의 단비 같은 존재였죠. 정말 괜찮은 신병들이 많았고 누군가 이 중에 내 부사소로 들어오지 않을까, 누가 소초로 가게 될까 하면서 행복한 상상을 하던 도중 들리는 말 한마디. 야, 조만간 눈 온다는데? 예상 강설량이 15-20cm라던데? 이 말 듣고 이미 한번 제설의 맛을 봤던 저였기에 몸소리가 처지기 시작했습니다. 데이 제로. 그렇게 예고됐던 눈 내리는 날이 왔고 눈이 진짜 미친 듯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적설량을 체크하기 위해 적설판을 갖다 놓고 1시간 단위로 대대상황병에게 보고를 했는데 시간마다 1에서 2cm씩 쌓이면서 저녁에는 어느덧 적설량 30cm를 훌쩍 돌파했죠. 당시 선임이었던 상황병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실소를 보였습니다. 눈이 한창 내리던 밤
저희 중대 1소대에서 각 급수병들은 물탱크가 얼지 않도록 잘 확인하라는 얘기를 듣고 물탱크에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물탱크에 올라가던 사다리에 튀어나온 부분에 무릎을 찢겨지며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이때 인대가 같이 찢어지면서 출혈도 심한 상태였고 눈도 30cm가 넘었는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던 그때 주임원사님의 렉스턴으로 풀악셀을 밟고 30cm의 눈을 뚫고 눈과 산기를 뚫고 수도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제설을 시작해야 하니 조기 취침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는 1시간 일찍 잠에 들었죠. 데이 1. 그렇게 다음날 아침 조기 취침을 했던 만큼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깨어서 환복을 하고 밖에 나왔는데 왜 눈이 허벅지까지 올라오지?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뒤에 들리는 행복한님의 말. 아니 이 소대의 적설량이 68cm라고? 20cm의 제설에도 힘들었는데 68cm 진짜 상상도 못한 일이라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파견부대 소대장님이 상사셨는데 자신의 군생활 역대 최대의 눈이라고 하셨죠. 중학생 때까지 캐나다에서 살아서 이 정도의 눈을 보지 못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일이 한국에서도 일어날 줄 몰랐던, 또 이걸 제가 치우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지옥의 제설 작전이 시작되었고 대대장의 지침에 따라 전 제설 인원은 아이젠과 방탄모를 착용하고 제설에 나갔습니다. 몇몇 인원들이 빨리 끝내겠다는 일념으로 시작부터 눈삽을 맨 바닥부터 들어올리려고 했으나 이게 습설이어서 무거웠던 탓에 애꿎은 눈삽만 계속 뽀개지는 해프닝들이 발생하고 결국에 한 발자국을 치우기 위해 최소한 2-3번의 삽질을 하기 시작했죠. 간부들은 나와서 송풍기를 돌려보려고 했으나 어림도 없지 꼼짝도 안 했습니다. 아침부터 파견 인원들, 중대 인원들 합쳐서 대충 3-40명이 석시까지 제설을 했으나 100m도 안 되는 중대 앞 삼거리까지밖에 못 뚫었죠. 몇몇 인원들은 철책도 제설해야 하여 철책으로 나가 제설을 시작했습니다. 데이 2.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각각 화, 수, 목, 금, 토, 일, 월의 식사를 위한 부식을 받아야 되는데 이놈의 눈 때문에 부식을 받지 못하는 비상 상황이 터졌고 비상부식이었던 꼬리곰탕, 카레, 짜장밥이 무한 반복으로 쳐나오기 시작하는데 또 조기 취침 후 일찍 일어나서 제설 나가고 끝이 보이지 않는 제설. 삼거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을 이제 드디어 뚫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무거워서 제가 넛가래 하나를 부숴 먹었지만 당시 보급계원 선임이 그럴 수 있다며 너그러이 용서해 주었죠. 감사합니다. 근데 무릎 끊어졌다 그러지 않았어? 아, 1소대 인원 중에 다른 인원이구나. 이 친구가 아니라 급수병이. 난 어떻게 무릎이 인대가 찢어졌는데 어떻게 계속 제설을 하냐 이런 생각하고 있어. 데이 3. 또 똑같이 꼬리곰탕, 카레, 짜장, 꼬리곰탕, 카레, 짜장. 증식을 받은 지도 오래됐고 코로나 눈 때문에 PX 물류도 들어온 지 한참 된 상황이라 뭔가 다른 걸 먹을 수가 전혀 없었습니다. 삼거리 위로 올라가는 길들이 전부 다 뚫렸고 이제 전체 제설 구간의 10% 조금 넘게 제설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절망하기 시작했죠. 제설 차량인데 왜 안 쓰지? 라는 생각이 들어 간부에게 여쭤보니 기뢰 경사가 높아서 차가 미끄러져서 내려가면은 저희 제설 구역까지 쓸 수가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은 눈 때문에 정전 상황이 발생했고 부대 내에 정전 조치를 취했으며 제설하고 돌아왔던 저는 후임들을 데리고 불 꺼진 취사장에서 밥을 먹던 도중에 다시 전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왕고가 상황병을 잡고 있었고 밥 먹으라고 교대를 해줬어야 되는데 밥 먹고 정신 팔려서 깜빡하고 교대 안 해줘서 결국 개 털렸죠. 데이 4. 어김없이 이틀째부터 꼬리곰탕 짜장 카레, 꼬곰 짜장 카레, 꼬곰 짜장 카레, 카레 짜장 꼬곰 짜장, 꼬곰 카레, 카레 짜장 꼬곰 짜장. 김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도 없어? fuck! 눈의 무게 때문에 철책을 감시하는 카메라가 주저앉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무리 제설을 하고 길을 뚫어도 뚫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그때 여단장님의 특단의 조치로 타대대 빼바 인원들이 제설 인원으로 투입, 같이 눈을 치우게 되었죠. GOP 인원들은 감시 근무에 전념해라 라는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미 3일간 근무 제설 취침의 반복으로 지칠 대로 지쳐있던 저희는 정말 희소식이었지만 빼바 인원들은 이번 제설 후 전투 휴무를 준다는 말에 365일 휴일은 없고 당장 제설 엄청 하고 다음날 근무도 또 들어가야 되는 저희는 우리는 이란 소리가 절로 나왔죠. 데이 5. 오늘도 맛있는 꼬곰 까레 짜장, 꼬곰 까레 짜장, 꼬곰 까레 짜장을 먹으면서 근무가 없는 인원들, 신병들 및 근무표에 빠진 인원들은 전부 기존과 같이 제설 투입. 나갔던 인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포크레인으로 눈을 퍼날랐다는 소리가 들렸고 중장비의 투입으로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데이 6. 저희 부대까지 오는 길이 어느 정도 뚫려 이제 부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예!
저희 제설구역은 어느 정도 뚫린 상태였고 이제는 재빙 작전을 하러 나갔습니다. 응? 재빙? 길이 얼어봤자 뭐 항상 추웠는데 뭐 얼마나 얼었겠어 라는 생각에 내리막에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긁었는데도 멈추지 않고 계속 미끄러져 내려가는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접어두게 되었죠. 신기하리만큼 미끄러웠던 도로였기에 짬 좀 있던 선임들과 파견 인원들은 눈삽과 각삽 그리고 염화칼슘 빈포대를 타고 썰매를 타면서 놀기도 했는데 그렇게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뿌려서 재빙 작업도 막바지에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데이 7. 저희의 제설구역 마지막 부분에 얼음이 뭉탱이로 뭉쳐져 있어서 그 부분을 재빙하러 나갔죠. 각삽으로 아무리 때려 부숴도 부서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얼음들이었으나 햇빛이 조금씩 들면서 약간씩 녹기 시작했기에 태양의 힘을 빌어 겨우겨우 재빙을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다시는 상상도 하기 싫을 정도의 눈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선임들과 끈끈해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까 밥 교대 안 해줬잖아. 맞아서 끈끈해진 게 아닐까요? 제설 도중에 휴식을 취하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흡연을 했던 그때를 생각하면 또 그때가 갑자기 그립기도 하네요. 아래는 68cm 구라도 적당히 쳐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뉴스 기사를 첨부합니다. 강원 영동 대설 2021년 3월 heavy snowfall in South Korea. 이 썰도 재밌게 읽어주신다면 할아버지께서 전 정치인이나 국정원 고위 직급자와 친해져서 벌어진 해프닝, 여단장이 일개 병사의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며 생기는 일, 전입 다음날 DMZ 내부의 산불난 썰 등 한번 DLC2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나가가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저희 부대는 수송부대였어서 두 돈반이 수백 대가 있었거든요. 그 두 돈반 뒤에다가 H빔을 쇠사슬로 달아서 한 2대 정도가 같이 끌고 다니면은 바닥이 깨끗해졌죠. 연병장 제설도 전부 다 H빔으로 했어요. 그래서 막 10cm 왔다 뭐 이러면은 그냥 H빔으로 다 밀어버리는 그냥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개꿀이었죠. 근데 문제는 좀 적게 왔다 그러면 사람 써가지고 좀 귀찮았죠. 계속 쓸어야 되니까. 조금 내렸다 한 5mm 내렸다 그래도 사람이 가서 쓸어야 돼요. 왜? 부대 자체가 산속 사면에다 만들어 놓은 부대라 한 5, 6층으로 돼 있어요. 사면 따라서 마치 계단식 논처럼. 근데 그 연병장 하나하나에 차량이 수십 대씩 들어가 있어. 그리고 그 앞에 연병장만한 공터가 있고 그런 걸 산을 깎아서 그렇게 사면에다 쭉 만들어 놓은 그런 부대였어서 해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면 바로 빙판이에요. 그래서 조금 내렸다 눈이 아주 한 방울 내린다 그래도 전 인원 전부 다 제설. 지옥이었어. 그래서 누가 위에다가 방수포를 덮어놓고 한 번에 걷는 게 좋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 내서 방수포 덮다가 그거 걷다가 하다가 더 힘들다 그래서 갖다 다 치워버리고 아예 들리지도 않아요. 차로 끌어야 해. 막 자다가 일어나서 제설하고 막 그랬죠. 미쳐? 군인들만 개 힘들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잠깐 유튜브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오늘 같은 날 아침 저녁으로 도시 같은 지역에는 9도 7도 이런데 저기 산속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영하의 기운을 느끼면서 벌써 방한 대책을 강구하고 방한복을 입고서 근무 쓰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2시간 3시간씩 밖에서 근무 쓰고 그러면서 나라 지켜주고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잠깐이지만 감사하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안녕하세요. 군대 썰 재밌게 보고 있는 청년입니다. 곧 수능날이라는 정보를 듣고 끔찍한 추억 하나 남깁니다. 2017년도 수능이 지진으로 인해 연기되었을 때 지원하여 입소하게 된 사람입니다. 맨 처음에 집에서 백수처럼 방에 나시티 하나 있고 빤스바람에 롤이나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던 중 누나가 갑자기 일이나 하라면서 공고를 하나 보여줬습니다. 수능시험지 포장알바라고 적혀있던 공고였고 전에 듣기로는 거기 가면은 감금당하고 뭐 하지도 못한대 라고 전해 들어서 괜히 고생하기 싫어서 안 해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누나가 갑자기 야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내가 대신 지원했어 면접 잡혔으니까 갔다 와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와 속으로 누나가 날 팔아넘기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래도 기왕 지원한 거고 면접 잡혔다고 하니까 면접을 보러 갔죠. 공장단지에 한 허름하다 못해 쓰러질 것 같은 건물에 면접관 3명이 앉아있었고 저는 면접을 봤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집에 와서 다시 일주일이란 시간이 지나고 점점 잊혀질 때쯤 문자가 왔습니다. 내용은 수능시험지 포장알바 합격자 안내문 및 사전 필요물품 리스트였죠. 그렇게 저는 강제로 입소 당첨되었고 날짜에 맞춰서 땡땡여고에 도착했죠. 역 앞에 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었고 앞에 명단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리스트에 제 이름을 찾아서 체크하고 버스에 짐을 실어놓고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다녀올게요. 날도 추운데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한 달간 연락 안 되니까 건강 챙기셔. 오케이. 뚝! 참 매정하시더군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매정한 손절을 당한 저는 버스 출발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에 승차하였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흘렀는지 고속도로를 타고 점점 창밖에 들판이 보였죠. 끝내 한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서 짐을 갖고 공장 옆에 직원 숙소처럼 된 곳에 짐을 두고 앉아있는데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입소하시기 전에 밤이 늦었으니 하루만 여기서 주무시고 내일 입소식이 있을 예정이니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였고, 저는 잠자리가 예민한 편이라 잘 수 있을까 걱정은 개꿀잠 잤죠. 다음날 아침 기상방송이 나왔고 집을 챙겨서 숙소 앞에 큰 주차장에 모여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사람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의 입소하여서 무사히 퇴소할 때까지 같이 지낼 작업 반장이라고 해요. 사전에 안내 들으셨겠지만 소지하고 있으면 안 되는 물품 혹시라도 가져오신 분들 있으면 나눠드린 지퍼백에다가만 담아가지고 이름하고 생년월일 적어서 제출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들었고 저는 속으로 에이 막말로 이거 작정하고 갖고 들어가려면 충분히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죠. 물품 제출을 끝난 사람들을 데리고 한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힘쓰는 일이기에 남자 지원자들밖에 없었는데 공항에서나 볼 법한 짐 스캔, 엑스레이, 금속 탐지기가 있었죠. 짐을 열어서 일일이 다 확인합니다. 주머니 뒤지고 팬티 만져보고 가방도 일일이 다 열어서 확인하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입소하였고 방배정을 받고 입소한 지 첫째 날 일을 시키지 않고 작업장을 보여주며 설명하고 저녁 먹고 각 방에서 휴식을 갖고 있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입소식까지 마치면 다음날 아침 오전 7시에 기상을 합니다. 오전 식사를 하고 세안을 하면 둘째 날 아침엔 역할 분담을 했습니다. 역할 분담이 끝나면은 일렬로 되어 있는 복도 끝에 철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문에 일렬로 들어가서 계단을 내려가면서 정말 큰 창고가 있습니다. 그 끝에는 거대한 셔터가 달려있는 철문이 있죠. 셔터의 문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예처럼 일하다 보면 점심시간이 되고 점심시간이 되면 작업반장이 식사하세요 라고 알려주고 다같이 나가는데 다시 내려온 계단으로 올라가면 감독관 한 명이 사람 한 명씩 몸수색을 합니다. 혹시라도 수능시험지를 빼돌리거나 유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하네요. 몸수색을 마치고 식당으로 가서 2시간 점심시간을 가지면 다시 일하러 내려가야 됩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때도 몸수색을 합니다. 그렇게 단순 반복 노동을 하죠. 그렇게 3.5주가 지나면 나머지 0.5주 4일 정도는 셔터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밖에는 옆에 지역명이 써있는 큰 화물차가 여러 대 서있죠. 화물차가 짐칸 문을 열어놓고 후진 주차를 해놓고 있으면 거기에 롤링이 달려있어서 레일을 화물차에 연결해서 박스를 밀어냅니다. 그렇게 박스를 힘들이지 않고 끝까지 전달이 가능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택배 상하차 노동으로 바뀝니다. 수능 때는 겨울로 진입하는 시점이라 엄청 추워서 떨어졌는데 상하차가 시작되면 더워서 옷을 벗게 되는 마법이 펼쳐지죠. 상차까지 완료하면 수능 끝날 때까지 저희는 일도 없이 하루 24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야 합니다. 물론 나갈 수도 없죠. 저희 출소 날짜는 수능이 끝나야 합니다. 그때까지 정말 지루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축이고 드디어 출소하기 하루 전날 저녁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룸메이트 형님과 친해져서 담배 피고 장난치면서 TV 볼 겸 취미실로 갔는데 뉴스에는 지진이 크게 났고 학교에는 금이 가고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국회의원이었나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수능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죠. 저희는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수능이 끝나야 저희가 출소를 하는데 수능이 연기되면 저희도 출소를 못하죠. 그렇게 불안한 마음을 떠안은 채 점심을 먹고 담배를 피는 중에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공지사항이 있으니 식당으로 전원 집합하실 것을 명합니다. 올 것이 왔구나. 침을 삼키고 공지사항을 들었는데 결국에는 수능 연기. 저희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에 수능 일주일 연기가 확정나고 저희는 불안해진 이유는 다 크게 3개였습니다. 우선 직책 중에 배식원도 있었는데 그 사람이 작업시간대에 일하지 않고 배식, 화장실 청소, 숙소 청소를 해주는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도 역시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었기에 정상적으로 수능이 끝나는 날에 할 일도 끝나야 하는데 연기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식사는 저희 기숙사 구조상 들어오고 나가는 입구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보안요원 직원 2과 잠금장치를 지키고 있는 배식차가 들어올 때만 열리고 그 외에는 열 수도 열릴 수도 없죠. 여튼 저희는 한 달만 지내고 출소해야 되는 몸인데 갑작스러운 연기로 식사가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아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건 급여였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일당을 받고 일하러 온 사람이었기에 급작스러운 변동에 더 감금되어 있어야 하는 불합리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모여 논의를 했죠. 일주일 연기로 인해 급여 책정 및 요구사항을 적어 수능시험지를 생산하는 회사 이사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희의 1차 급여 지급 요구와 요구사항이 부결되었고 회사 측은 터무니없는 급여를 제시하였죠. 거기서 저희는 빈정이 상해서 보안요원들과 실랑이를 하며 문을 다같이 뜯어내고 탈출까지 하려고 준비했었습니다. 다행히 작업반장이 중재하여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고 최종적으로 협상은 일주일 동안 동일한 식사와 간식 및 급여는 150만 원을 지급한다라는 확답을 받았죠. 마지막 세 번째, 개인 복용 약물과 흡연자 담배 및 생필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매점은 안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약과 담배는 계산하여 당연히 한 달치만 구비해온 상태였기 때문에 연기가 되어버리니 담배 암 거래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긴급까지는 아니더라도 질병 환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죠. 이 문제는 다행히 연기 확정 당일 환자들의 보안요원 동반해서 병원과 약을 처방받아서 안전하게 생활을 다시 했습니다. 하지만 담배는 당연히 필수품이 아니라 선택물품이기에 저희는 난리가 났죠. 담배가 개비당 2-3천원씩에 거래되고 있었고 몇몇은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지경이었습니다. 협상 내용 중 흡연자는 보안요원이든 작업자든 대표 한 명의 개개인 요구 물품 리스트를 작성해서 물품을 사다주고 차후에 임금에서 제하는 걸로 타협. 그렇게 하루 이틀 흡연자들은 담배를 사오는 기간 동안 이틀 동안 암거래와 금단 현상으로 인해 재떨이 장초를 주워 피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아마 이게 지옥이 아닐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진찰을 간 사람이 전해준 얘기인데 환자 보안요원 둘이 의사 진찰실로 들어가서 앉는답니다. 환자가 보안요원 1한테 아픈 곳을 말하면 보안요원 1이 2한테 귓속말로 전달해서 시험과 상관 있는 단어가 나오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의사한테 전달했다고 하네요. 그렇게 한 명 한 명 진찰을 끝낸 환자들, 포장 알바들은 한마디도 하면 안 되더랍니다. 안 그럼 처벌받는다고. 그리고 또 알바생들에게 보호자, 와이프 등 가족에게 짧은 안부만 전할 수 있게 전화를 시켜주었습니다. 물론 전화도 그냥 시켜줄 리가 없죠. 보안요원이 사방에 에워싸고 도청장치가 연결되어 있는 전화를 건네주며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시작되는 순간 도청장치로 감별사가 내용을 감별하고 수능과 관련 있는 내용이 나오면 그 순간 제압하고 법적 조치 취할 것이니 함구하라고 하더군요. 전 부모님이 주무셨는지 안 받으셔서 통화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요구사항과 환경이 다행히 마련되었고 일도 없고 무료 한 일주일이 지나 마침내 출소날이 되어 무사히 출소하고 귀가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에 올라가면 좋겠네요. 염치 없나요? 라고 공익훈련소님께서 올려주신 수능날 강제로 감금당한 썰 잘 봤습니다. 유튜브로 썰랑썰을 즐겨보는 시청자 중 한 명입니다. 저도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때는 제가 고3 때 있었던 일이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독서실과 집, PC방만 번갈아 가면서 다녔습니다. 그때 저는 호기심이 매우 강했는데 매체에서 가출팸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접하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죠. 평소에는 가출에 대한 생각이 1도 없었습니다. 부모님과 사이가 좋으면 좋았지 가출을 할 만큼 관계가 안 좋지도 않았고 딱히 학교 생활도 불편함 없이 잘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근데 웬걸? 이상하게도 가출팸에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인 가출 카페에 대해 글을 올리고 라인으로 기다려봤죠. 저녁을 먹고 라인을 보니 닉네임이 점인 분이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가출 카페 보고 연락드렸는데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자기가 먼저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천 사는 19살이고 현재 가출 중입니다. 그 후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 지금 몇 명이서 다니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친구들이 섭섭하지 않게 대충 둘러대면서 속이면서 가출한 경위를 말해줬죠. 그러다가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법을 알고 있으니까 대전으로 오십시오. 저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청소년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방법은 소위 말해 강목, 금은방 털이 등 범죄에 연루될 일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강목이 뭐야? 그래서 그에게 추궁을 하자 그는 엄청 나쁜 일은 아니고 하루에 잘하면 40 이상 땡길 수 있다라고 말했죠. 그럼 아주 나빠봐야 도박이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나쁜 짓일 경우에 나는 절대 하지 말자 라는 생각으로 가출팸에 대한 호기심과 고3 때의 작은 일탈 때문에 가출을 감행했습니다. 야이씨, 물론 부모님한테는 친구네 집에서 한 이틀 정도 자고서 온다고 말했죠. 인천 종합터미널에서 대전 정부청사 고속터미널까지 야간버스를 타고 2시간 30분을 달려서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가출한 친구들이 저를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남자 2명 18, 17, 여자 2명 18, 16. 이상적인 가출팸의 성비에 끼어든 것 같아 미안하더라고요. 모두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대화만 하다가 이렇게 실물을 보니 처음에는 낯설고 무서웠죠. 남자애들 왼팔에는 이인권가 그려져 있었고 여자애들은 화장이 너무 진해서 나이는 제가 더 많았지만 첫인상에서는 완전 쫄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서 술과 안주를 사고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화를 하면 할수록 무서운 감정이 연민의 감정으로 변했죠. 이 친구들은 단순히 그냥 비행 청소년이어서 가출을 감행했던 게 아니라 가정폭력, 가정불화, 왕따 등으로 인해서 학교생활 부적응 등의 이유로 가출을 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속이고 그곳에 들어간 거라 괜히 미안해지더라고요.
그 친구들에게 최대한 동조하자는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같이 어른들을 욕해주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는 서로에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이제 돈 벌러 가자 라고 했죠. 저는 그 일이 뭐야? 라고 했는데 그때까지도 정확히 안 알려주더라고요. 일단 술이 깨야 돼서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죠. 이 친구들은 센 척을 했지만 내면은 참 여렸고 한창 어리광 피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표출하지 못한 채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잡아먹히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팽배한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센 척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나온 후 한 친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형 그냥 오늘 여자애들이랑 같이 저희 원룸 가 있으세요. 돈은 저희가 벌게요. 그때 민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남자들과 같이 다니겠다고 했죠. 만약 그때 제가 그 친구들에게 사는 원룸으로 갔다면 제목과 같이 애아빠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자애들과 헤어진 뒤 저희는 인근 편의점으로 향했고 라면과 김밥 등을 먹으면서 일에 대해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 일은 차터리. 차터리? 자동차 사이드미러가 접혀있으면 문이 닫힌 거고 사이드미러가 안 접혀있으면 문이 열린 차의 확률이 높다는 거였습니다. 뭐 이건 뉴스에 다 나온 거잖아. 저는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듣자마자 도망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불쌍한 친구들이라 해도 범죄는 범죄고 그 행동은 지탄받아야 마땅했죠. 하지만 잘못 도망갔다가는 저보다 어린 친구들에게 두들겨 맞고 돈이란 돈 다 뺏긴 채 거지기처럼 몰골로 엄스터콜을 불러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올 것 같았습니다. 일단 동조해주는 척하다가 기회가 되면 빤스런을 하자는 생각으로 친구들과 아파트로 들어섰죠. 대전에 있는 아파트 단지는 지하 주차장이 없었고 다 지사용 주차장이라 도망가기에 적합하고 걸릴 확률도 적었습니다. 애들이 능수능란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패딩은 주머니가 꽤 큰 편이라 동전은 거기에 다 넣었죠. 차에는 지폐나 금품보다는 동전 위주로 있었습니다. 같이 털었네? 이 사람 뭐야? 그 친구들은 껌통이나 초콜릿통에 담겨있는 동전을 털었고 이 친구들이 멀어지면 빤스런을 치려고 했는데 돈이 제게 있다 보니 이 친구들이 저한테서 멀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지막 기회다 싶어서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하고 그 친구들이 파밍을 하는 타이밍에 미친듯이 뛰었죠. 주변이 전부 아파트로 도망갈 곳이 없더군요. 일단 상가로 향했습니다. 상가 화장실에서 진짜 터질 듯한 심장을 보여줬고 기다리는데 그 친구들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디야 씨발 어디냐고 몇 분의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넌 잡히면 뒤진다. 그때 진짜 쫄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저에게 있는 돈이라는 건 차터리로 번 7,000원과 원래 있던 돈 15,000원이 전부였죠. 그 돈 원래 주인분들께 돌려줘야 되는데 차를 한두 개 털어서 나온 게 아니었고 어떤 차인지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차주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7,000원보다 큰 돈으로 제 연말에 기부했습니다. 뭔 개소리야. 자수해야지. 일단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대전에는 버스터미널이 3개. 만약 이 친구들이 대기를 탄다고 하면 어느 정도의 확률로 걸려서 두들겨 맞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대전에서 버스를 타야지 말고 세종으로 가서 버스를 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라 일단 잠을 자고 낮에 이동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처 찜질방에서 자면 혹여나 그 친구들 친구한테도 걸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먼 곳인 유성구에 있는 찜질방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몸을 피하면서 몰래 걸었고 진짜 걸릴까봐 조마조마했죠. 아파트 단지에서 벗어나기 전까지 매우 무서웠습니다. 길 가다가 마주치면 강냉이 내주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쫄리는 마음으로 길을 터벅터벅 걷는데 반대편 도로에서 그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들이 저를 발견하고 매우 빠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진짜 좋댔다는 생각으로 저도 뛰었죠. 최대한 몸을 숨기면서 달리다가 그 친구들이 안 보이는 틈을 타서 건물 화장실로 숨었습니다. 지금 나가면 엿된다는 생각이 매우 컸기에 기다리다가 그 친구들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새끼야 나와! 저는 큰일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 친구들에게 해명하지? 뭐라고 말해야 안 맞지? 이런 생각뿐이었죠. 일단 문을 잠그고 있으면 무조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문을 잠그지 않고 화장실 문 옆에 숨었습니다. 목소리가 바로 옆까지 들렸고 이 친구들은 문이 잠겼는지 안 잠겼는지 대충 확인하자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그때 진짜 심장 터질 뻔했습니다. 1시간 동안 거기서 움직일 수가 없었죠. 바로 나가면은 그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았고 제가 그 친구들보다 빠르지 않았기에 무조건 잡힐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 후 건물에서 빠져나와 유성구에 가서 몸을 숨겼고 찜질방에 도착했을 때 그들에게서 완전히 도망친 것 같아 안심했습니다. 잠도 쪽잠 잤고요. 그 이후로 마주치는 일도 없었고 무사히 세종터미널에 도착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죠.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하고 아련했던 기억이 있네요. 재미없던 썰이었던데 불구하고 읽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이거는 경찰서 가서 자수하세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이 글 쓰고 탈퇴했어. 그래서 누군지 몰라. 뭐야? 글 쓰고 탈퇴해서 아이디도 안 나오네? 아니 성당인가요 여기? 진짜 일인가 본데? 강제 탈퇴도 아니고 그냥 지가 나간 거라서 안 찾아지는데? 요즘에 뭐 뉴스로 가출팸이 있고 뭐
어린 친구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그 자동차를 털고 다니고 그런다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동차가 키가 안에 있으면 시동까지 걸고 차를 끌고서 도망 다니고 차 다 박살내고 다니고 뭐 그런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 많아요. 예. 그 학생 친구들 그 어떤 상황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도 돈 벌어서 같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 가출하고 가출팸을 만든 것까지는 뭐 제가 뭐 모르겠으나, 뭐 집에 돌아가라는 말을 하기에는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도 많았고, 친구들 중에서도 좀 가정 환경 때문에 좀 힘들게 사는 친구들도 있었고, 저조차도 어렸을 때 가출을 해보고 그런 사람으로서 그 마음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나, 가출을 했어도 합법적으로 돈을 벌고 그 돈은 번 걸로 갖다가 먹고 살 생각을 해야지. 죄를 짓고 범죄를 저지르면 인생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면 멈추고 법을 준수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을 방법을 궁리하는 건 어떨까요? 3대장 썰 아껴 먹을랬는데 흥분돼서 두 번째 썰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작년에 대대 훈련 중에 있었던 썰이죠. 그 훈련은 대대가 주둔지를 옮기는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알파는 탑, 브라보는 미드, 찬이는 바텀, 본부는 정글, 이런 식으로 옮겨서 이것저것 서로 바꿔서 해보는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원래는 두 개의 포대가 같은 곳으로 움직이는 일이 거의 없었죠. 같이 움직여도 본부 포대 정도나 같이 움직였지. 하지만 그날은 AC와 B, HQ 이렇게 두 개씩 포대가 묶여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예정된 지역으로 이동하여 작전을 수행할 준비를 마쳤는데, 주둔지에 군장을 내리고 통신도 개통하고 주변 정찰도 하고 취사 준비도 하고 참 분주했죠. 두 개의 포대가 같이 움직여서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둔지 내에 준비를 마치고 대대 보고 후 잠시 쉬고 있던 중 대대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지는 겁니다. 원래대로라면은 하루 뒤에 다시 움직이는 것이 맞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하루 더 빨리 복귀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포대장님은 일단은 뭐 정찰 나간 인원들이 있으니까 그 인원들 오기 전까지 빠르게 복귀 준비한다 라고 하셨고, 저희는 와 개꿀이다, 오늘은 얼마나 빠르게 하는지 보려고 한 거였구나 라고 크크크크 생각하며 두 개 포대 인원들의 군장과 생활 물자 그리고 훈련 물자를 30분 만에 모두 적재한 뒤 이동 준비를 마쳤습니다. 근데 일부 인원들과 정찰을 마치고 돌아온 3포대장이 이 상황을 보더니 이게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고, 1포대장은 대대에서 복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은 3포대장은 다시 군장 올려 이 하면서 소리를 쳤고, 저희는 뇌정지가 왔습니다. 복귀하라는 보이지 않는 대대의 명령과 눈에 보이는 최고짬 포대장 작전 장교보다 짬이 훨씬 높았습니다. 군장 올려의 명령이 부딪혀서 머리로는 복귀가 맞지를 생각하지만 성격이 더러운 3포대장의 지랄을 생각하니 다시 군장을 올려야 하나 생각이 들었죠. 말이 안 되는 고민이었지만 그 정도로 성격이 지랄 맞았습니다. 보통 지랄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3포대장 짬은 사단 내 대위 중에 최고였고, 또 대위에서 소령을 달지 못해 전역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대대에서도 불만이 많아 막 나가는 간부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3포대장과 저희 포대장은 대대에 전화를 했고, 저희는 밥을 먹고 복귀하니 다시 물자를 올리라는 명령을 들었습니다. 결국 물자를 올리고 밥을 먹었죠. 이때 3포대장 생각을 눈치챘어야 되는데, 그런데 3포대장은 밥을 먹고도 대기 명령만 내릴 뿐 복귀 준비를 시키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포대장님께 여쭤보자 포대장님도 나도 몰라 하면서 기다려보자 라는 말만 하셨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시가 다 되었고 포대장님이 분대장들을 모았습니다. 포대장, 김상병, 수송 분대장, 저 외 2명의 전포 분대장이 모여있었고, 포대장이 야 우리 잘못하면 엿되겠다 이거. 3포대장님이 대대명령을 안 듣는데? 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날따라 왜인지 기분이 좋지 않았던 3포대장은 1차 복귀 명령을 식사한다는 이유로 미뤘고, 식사를 하고 늦은 시간이라도 복귀 출발 보고가 없자 대대에서 전화해 와가지고 복귀 안 하냐 라고 하니까
안 합니다. 야간이라 이동 중에 사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복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포대장이 저렇게 나오니 대대에서는 야 이 X들아 너네 이거 구테타야! 당장 복귀 안 해! 하면서 화를 냈고 저희 포대장님은 이러다가 엿되겠다 싶어서 야 1포대만 복귀해야 되는 건지 우리도 같이 있어야 하는지 고민에 빠져 저희를 소집한 거였죠. 포대장은 중립을 둘 테니 5명의 분대장이 복귀와 잔류 투표를 하라는 거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뭐 분대장한테 이런 걸 물어봐. 장교들이 알아서 지시하고 알아서 해야지. 이거 뭐 애들한테 물어보고 있어 장교가. 야이씨. 뭐 선택장애 있어? 그렇게 저희는 투표를 했고 복귀 2명, 기행분대와 수송분대, 잔류 3명, 점포 3명이 나와서 그대로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패닉이 왔죠. 갑자기 야 우리 다 엿됐다. 화포랑 개인 화기로 무장하고 있는 2개 포대가 명령에 불복하면은 무슨 의미인지 모르냐며 니들 생각이 있냐고 안 된다면서 노발대발하는 포대장에게 돌아가야 됩니다를 애타게 외치는 김상병,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포대장, 넋이나가 웃고 있는 수송 분대장, 마음이 흔들리는 점포 분대장들, 생활관에서 이 소식을 전달받고 난리를 치면서 복귀해야 한다면 다시 투표해달라는 후임들, 그런 후임들 옆에서 해탈한 3포대, 너네라도 돌아가는 3포대 분대장들과 개소리 말려며 같이 가야 된다고 3포대 분대장들과의 말싸움 정말 개판이 됐습니다. 뭐 전쟁이 실제 전쟁 난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래? 그 개판을 지켜보던 포대장은 1포대 전원 복귀 준비해. 우리는 돌아간다. 라면서 마치 위화도의 이성계 장군처럼 비장하게 말씀하셨고 저희는 일사불란하게 복귀를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3포대장이 아니 왜 짐 싸고 난리야 하면서 난리를 쳤지만 저희 포대장은 이미 3포대장의 명령을 어겼고 곧 전역한다는 생각 때문에 말리지 마십시오. 저희는 복귀할 겁니다. 말리시면은 제압하고 갑니다. 라는 말과 함께 빠르게 막사를 탈출해 대대에 전화를 걸어 1포대장입니다. 현 시간으로 1포대 대대로 복귀하겠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함께 바로 복귀했죠. 대대로 복귀하자 주둔지 앞에 간부들이 나와서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면서 추궁했고 저희 포대장은 명언을 날립니다. 3포대는 명령을 불복종했고 그들은 화포와 소총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쿠데타입니다. 강하게 조치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였지만 진짜 쿠데타로 보고할 수 없었던 대대에선 현재 후발대로 복귀하기로 한 3포대가 밤안개로 인해 내일 복귀한다라는 보고로 바꾼 채 하루를 보내게 되었죠. 당연히 다음날 복귀한 3포대 모든 분대는 빨간 스티커 2개와 분대장들의 진술서를 토대로 3포대장은 이번 연도의 전역이니 경고장을 받고 시간이 흘러 쓸쓸하게 전역했고 3포반장 역시 경고장을 받았으며 그리고 대대에서 완전히 눈 밖으로 난 포대로 찍혀서 우수포대와 대대 모범병사 용사는 고사하고 포상 휴가도 많이 못 받는 불운의 극혐 부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포대장님께 왜 투표를 하셨냐니까 복귀 명령을 내리고 싶은데 생각도 못한 상황이 닥치니까 사람이 이상해지더라. 근데 니네 3명은 왜 반대했니? 라고 물어보셨고 저희는 솔직히 3포대장이 너무 지랄맞아서 돌아간다고 하면 싸움 날까봐 그랬는데 포대장님이 강하게 나오실 줄 알았으면 찬성할 걸 그랬습니다. 하하호호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이 썰이 채택된다면 대한민국 내전이 일어날 뻔한 썰 3포대장 쿠데타를 잇는 3번째 3대장 썰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채택이 되지 않아도 풀어보겠습니다. 킹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준포 3포사님께서 어쨌든 난 썰을 까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바로 그런 썰이었습니다. 아무리 전역이 얼마 안 남고 그냥 다 모든 게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저렇게 아예 불복을 할 수가 있는지 대대명령에 대대장한테 조인트 까이고 이런 것도 걱정이 안 됐나봐요. 3포대장이 뭐 짬이 도대체 얼마나 높길래 하긴 뭐 작전과장보다 짬이 높았다고 하니까 작전과장이 작전 장교가 대위고 작전과장이 한 소령쯤 되는데 대대장이 한 중령쯤 될 거니까 한 소령짬쯤 되나보다. 군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마지막에 떠날 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내가 여기서 개같은 대우를 받았다고 해서 개같이 마무리를 정리하고서 떠나면 뒤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다른 일을 못할 정도로 나쁜 일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원이 맨날 그 서로 이렇게 분쟁이 있어가지고 짜증나서 사표 쓰고 나가는 날 본인이 갖고 있던 자료 전체를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회사 서버에 있던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그런 작업들 전부 다 지워놓고 다 그러고서 나간 거야. 사표 내고 나간 거야. 그 바로 고소예요, 그거. 그건 무조건 고소고 그거에 대한 피해 전부 다 복구해야 돼요. 여튼 군대에서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해도 될까? 해볼까? 하면 안 되고. 아, 내가 해야 되나? 뭔가 기피하고 싶잖아.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 눈치껏 사세요. 근데 이 포대장은 좀 잘못했네요. 좀 잘못한 게 아니라 많이 잘못했네. 우선 군인이면 명령에 불복종하면 안 되죠. 무조건 명령에는 복종하되 그 뒤에 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사후 처리를 할 거냐가 중요한 거죠.